네,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박승용입니다. 제 수업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어, 남은 2시간 동안 sepsis와 septic shock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sepsis의 정의가 최근에 3번째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sepsis의 severe sepsis, septic shock의 정의는 첫 정의는 1991년도에 있었어요. ACCP, SCCM이라고 하는 미국 학회에서 이제 제정을 했었고 2001년도에 2번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너 업데이트였고요. 요번에 3번째로 일렉트릭 헬스 리코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전 썰스를 기반으로 한 sepsis 정의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91년도 첫 정의를 보시면 일단 sepsis는 인펙션에 대한 호스트의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판스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썰스라고 이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썰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시스테믹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판스 신드롬. 그래서 요 지워주는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썰스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하고 이 썰스를 만족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뭐 판크레아타이티스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이 썰스는 만족할 수 있지만 이게 인펙션에 의해서 이 썰스가 양성인 경우를 sepsis라고 얘기를 했고 이 sepsis의 A형 중에 오간 디스펑션을 있는 것을 severe sepsis라고 얘기를 하고 적절한 플루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퍼볼레믹 샥이 있는 경우를 septic shock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썰스의 정의에 있는 4가지를 살펴보면 바디 템퍼러처가 38도C 이상이거나 36도 이하, 하트 레이트가 90 bpm 이상, 레스피레이션 레이트가 20회 이상, 그 다음에 CBC 이상에서 WBC가 12,000개 이상이거나 4,000개 이하, 또는 임머처브 뉴트로펠이 10% 이상인 경우,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이걸 썰스 포지티브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펙션이 이 썰스 포지티브를 만족할 때 sepsis라고 정의를 했고 이 sepsis 환자 중에서 organ dysfunction이 있는 환자를 severe sepsis 그리고 적절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플루이드를 줬다 이 말이죠. 적절히 플루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BP가 낮은 하이퍼텐션이 있는 경우를 septic shock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가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 그리고 제정된 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16년도에 뭐 미국과 유럽의 유수 중환자 전문으로 하는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새롭게 sepsis 3라고 하는 sepsis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epsis의 일단 개념적 정의를 보시면 인펙션에 대한 호스트의 리스판스인데 디스레귤레이티드 된 호스트의 리스판스에 의해서 야기된 라이프 스트레트닝한 올간 디스펑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sepsis의 올간 디스펑션이 있는 걸 시비어 sepsis라고 했는데 이 sepsis 3 정의에서는 sepsis 자체의 정의에 인펙션에 의한 디스레귤레이티드 된 호스트 리스판스에 의한 라이프 스트레트닝한 올간 디스펑션. 그래서 시비어 sepsis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올간 디스펑션이 심할 때 우리가 올간 디스펑션이 있다고 얘기할 거냐. 키드니 펑션이 얼마나 떨어졌을 때, 뭐가 얼마나 떨어졌을 때, 각각의 올간이 얼마나 떨어졌을 때 디스펑션이 있을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토탈 소파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파 스코어.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소파 스코어가 어큐트하게 2점 이상 변화가 있을 때를 올간 디스펑션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이 소파 스코어가 굉장히 이 스코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반해 우리가 sepsis나 septic shock 환자는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사이드에서 이 사람이 sepsis나 septic shock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퀵 소파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번 sepsis 3 정의에서. 그래서 퀵 소파가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 sepsis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파 스코어를 해봐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파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시퀀셜 올간 페일리어 어세스먼트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우리가 올간 디스펑션을 평가하는 스코어였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스코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코어 중에서도 우리 의사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스코어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기존의 소파 스코어링을 이용을 했고요. 이 소파 스코어링이 레스피레이션 시스템, 그다음에 코아굴레이션 시스템, 리버 펑션, 카디오바스큘라, CNS, 그다음에 리날 펑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있는 organ 시스템에 각각 시스템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리가 소파 스코어링이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파 스코어링이 베이스라인에서 2점 이상 변화가 있었다. 근데 그 원인이 인펙션이다. 그러면 우리가 sepsis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펙션 중에 소파 스코어 2점 이상을 만족하는 환자들의 오버롤 모탈리티를 봤더니 한 10%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소파 스코어링은 PF 레이쇼를 구하려면 우리가 ABG를 해야 되고요. CBC 디퍼런셜 카운트, 그 다음에 LFT를 해야 되고 리날 펑션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한두 시간이 소요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sepsis에서 organ dysfunction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두 시간이 그냥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근데 뒤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매니지먼트에서 early recognition, 조기에 우리가 이 사람의 sepsis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빨리 치료를 들어가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 이런 스코어링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그러면 이 소파 스코어링 양성, 그러니까 organ dysfunction이 있는 사람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베드사이드 퀵소파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스피레이션 레이트가 분당 22회 이상이거나 멘탈의 변화가 있거나 시스톨릭 PP가 100mm 머큐리 이하인 경우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이것이 인펙션에 의해서 야기가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sepsis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조기에 매니지먼트를 시작하면서 좀 전에 보여줬던 소파 스코어링을 해서 정말로 2점 이상의 변화가 있는 점들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퀵소파는 제가 자주 시험 문제 내는 거죠. 여러분 야마에 잘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퀵소파는 실제로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새로운 개념이 있으면 이게 정말로 효과가 좋은, 그러니까 잘 우리가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는 그런 스코어링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실제로 환자분을 대상으로 봤더니 ICU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밸리데이션이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고 이 ICU 바깥의 워드나 ER에서는 상당히 밸리데이션이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ER에 처음으로 온 환자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원래 인펙션이 있는 환자인데 이 사람이 sepsis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퀵소파가 좋은 스코어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파 스코어링 2점 이상을 만족하는 인펙션이면 우리가 sepsis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베드사이드 퀵소파는 레스피레이션 레이트, 멘탈의 변화, 시스톨릭 PP 100mm 머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뭐 외우기 쉽게 할 때 제가 2200, 퀵소파 2200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지금 권유를 하는데 학원 선생님 같아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방법을 잘 만들어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sepsis의 이제 지금 sepsis와 우리가 septic샥의 치료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 sepsis에 있어서 여러분들 개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 sepsis가 중요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거보다는 왜 이 sepsis가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로컬라이즈드 인펙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호흡기 의사니까 로컬라이즈드 폐렴만 있는 환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폐렴 치료만 하면 딱 끝나는 그런 환자인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폐렴 주변으로 가는 블러드 베슬이나 림파틱스를 통해서 이 인펙션 또는 여기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이 블러드를 통해서 블러드 베슬을 인베이전 해가지고 박테레미아나 바이레미아, 펑제미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걸 일으킨다고 하면은 전신순환을 통하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혈관 벽에도 문제를 일으키겠죠. 염증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 박테리아가 바깥으로, 혈관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근데 이런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여러 장기에서 다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패한, 그러니까 썩은 피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 썩은 피들이 전신순환을 하면서 각 올간에 가가지고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산소 영양분만 잘 있는 그런 피가 가야 될 텐데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나 또는 바이러스나 펑거스나 또는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플라메이션 때 올라가는 여러 가지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마커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혈액 안에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런 나쁜 물질들이 각각의 장기에 가게 된다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것을 올간 디스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sepsis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컬라이즈드 인펙션이 빨리 이쪽으로 가지 않게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폐렴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빨리 써주는 게 되겠죠. 적절한 항생제를.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펜디사이티스를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충수돌기염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하면 수술이 좋은 치료죠. 수술을 해버리면 끝납니다. 하지만 수술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게 인플라메이션이 심해져 만약에 퍼포레이션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주변의 혈관이나 또 복막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복막염을 일으켜서 더 심한 치료를 해야 되고 복막염이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복막염에 이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또 블러드 베슬로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터리 머터리얼이나 뭐 또 거기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전신으로 다 퍼져서 우리가 올간 디스펑션을 일으키겠죠. 그럼 올간 디스펑션이 일어났는데도 적절히 치료가 안 되고 또 치료를 했는데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샥까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샥이 진행이 되면 septic 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샥이 더 진행이 되면 사망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우리가 인펙션이라는 것을 알아내서 이 인펙션이 이러한 올간 디스펑션, sepsis로 진행하기 전에 조기에 알아차리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sepsis로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기로 가가지고 브레인의 뭐 디스펑션을 일으키면 뭐 멘탈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심장의 변화, 뭐 영향을 주거나 콩팥에 영향을 줘서 뭐 올리고리아나 크레아틴 레벨이 올라간다거나 본메로우 펑션을 떨어뜨리거나 리버 펑션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뭐 ARDS를 일으키거나 이런 렁 펑션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장기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에피데미올로지를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전 데이터긴 한데요. 남자, 여자 모두 공이 이렇게 sepsis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람 포지티브, 그람 네가티브, 뭐 펑거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원인균들이 다양하게 sepsis를 일으키는 걸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펑거스의 비율과 그람 네가티브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데 반해 그람 포지티브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죠. 근데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고령에 그리고 서지컬이나 인베이시브 프로시저를 좀 더 어그레시브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이뮤노 서프레시브 드러그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많고 나이가 많은 고령의 환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캔서로 인해서 키모세라피를 받는 경우가 많고 올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또 HIV나 다른 여러 가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레지스턴스가 생겨서 이런 sepsis의 에피데미올로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그 소스로는 일단 인펙션 소스로는 렁 쪽이 제일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앱도미노펠빅, 유리너리 트랙, 소프트 티슈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 샥이었다가 ARD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순서를 봅니다. 올간 디스펑션의 숫자가 당연히 많아질수록 올간 디스펑션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모탈리티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패소피지올로지를 보시면 아직 명확하게 sepsis와 시비어 sepsis의 패소피지올로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터리 메디에이터의 프로덕션이 굉장히 증가해서 생긴다. 또 이에 따른 셀룰라 펑션이 디스펑션이 생겨서 림포사이트라든지 뉴트로필이라든지 또는 베슬에 있는 엔도셀리얼 셀의 펑션이 저하가 돼서 생긴다. 또 코아귤로패시가 디스레귤레이션 되면서 우리가 그 스롬부스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환자가 가지고 있는 호스트 지네틱 팩터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패소피지올로지가 이렇게 복잡한 것은 실제로 충분히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자세하게 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그림은 설명을 드렸고, 인펙션이 있을 때 이런 인펙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얼 프로덕트가 셀에 침투해서 뭐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인플라메이션, 바스큘라 인저리를 일으켜서 뭐 엔도셀리얼 인저리를 통해서 코아귤레이션 시스템이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베슬에. 그래서 여러 가지 코아귤레이션 팩터나 안티코아귤레이션 팩터의 디스레귤레이션이 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장기에 멀티오간 페일리어가 생기고 심한 경우는 샥이 와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패스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septic 샥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septic 샥의 정의 역시 2016년도에 sepsis 3의 정의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변화가 됐는데요. 91년도에서는 적절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올간 디스펑션이나 하이포퍼퓨전 업노멀리티가 없는 환자에서 이 sepsis 인듀스드 하이포텐션이 있을 때 septic 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설명되지 않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는 아터리얼 하이포텐션을 특징으로 하는 어큐트 서큘레이터리 페일리어를 septic 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번 2016년도 sepsis 3 데피니션에서는 우리가 septic 샥의 정의를 이 sepsis 한 아형으로서 sepsis alone보다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서큘레이토리, 셀룰라, 메타볼릭 어브노멀리티를 septic 샥이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를 했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화한 것을 보면은 적절한 플루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민 아터리얼 프레셔를 65mm 머큐리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배소 프레셔가 필요한 하이퍼텐션이면서 시름에서 락테이트 레벨이 2mmol/L 이상인 경우, 이 두 가지를 만족한 경우를 septic 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sepsis를 정의를 봤죠. 인펙션으로 인한 오간 디스펑션이었고, 오간 디스펑션의 정의는 소파 스코어 2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퀵소파라고 하는 걸 알아봤었고, 그러한 sepsis 환자 중에서 적절한 플루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를 septic 샥이라고 정의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septic 샥의 환자들의 모탈리티를 보면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적절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한다.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죠. 그러면 왜 락테이트라고 하는 게 나오느냐? 락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글루코스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낼 때 이 산소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 TCA 사이클을 통해서 38ATP를 생성을 하지만 생화학 시간을 배웠겠지만 이게 O2가 적절치 못한 우리가 샥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이 피루베이트가 사이클에 들어가지 못하고 락테이트로 변환이 돼서 이 락테이트가 생성이 씨름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락테이트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하이폭세미아, 즉 산소가 적절하게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꼭 septic 샥이나 sepsis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이폭세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샥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이런 락테이트 상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epsis 환자 중에 적절한 플루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나트리얼 프레셔를 65mm 머큐리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배소 프레셔가 필요하고 시름 락테이트 레벨이 2mmol/L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를 septic 샥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요거를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한 번에 보면 천천히 보면 우리가 인펙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처음에 퀵소파를 해서 이게 2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오간 디스펑션의 에비던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소파 스코어링을 하도록 돼 있고, 요게 2점 이상이라면 sepsis라고 정의하고, 이 sepsis 환자 중에서 적절히 플루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만족하면 septic 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처음에 퀵소파가 2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sepsis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소파 스코어링을 해보도록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sepsis와 septic 샥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sepsis, septic 샥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로는 뭐 여러분 해리슨에도 나와 있지만 해리슨보다는 최근에 이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이 유수의 중환자 sepsis septic샥을 보는 그런 의사들이 모여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가이드라인은 2004년도에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이때 2004년도에는 네, 저는 전공의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또 세컨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전공의를 마치고 이제 수련을 마치는 이었고 2012년도 4년마다 세 번째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는 공중보건을 마치고 제가 이제 들어온 시기였고 2016년도 마지막 네, 지금까지는 마지막이죠. 아마 2020년도에 또 중요한 우리가 아마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올해 이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환자학회와 미국 중환자학회 위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는 sepsis와 septic샥이 있는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클리니션에게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거는 가이드를 하기 위한 거지 각각의 환자의 유니크한 그런 클리니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가 무조건 절대적이진 않고 클리니션의 디시전이 좀 더 중요하다. 이거를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sepsis와 septic샥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에비던스를 쭉 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쭉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A는 B다라고 하고 1A, 1B, 뭐 2A, 2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 2일 때는 1일수록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에비던스가 얼마나 높냐 낮냐를 나타내고 A면 높고 D면 낮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레이드 할 수 없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best practice statement라고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ungraded recommendation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레이드 시스템은 뭐 이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이드라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A다 그러면 strong recommendation의 에비던스가 상당히 높구나. 2D다 그러면 이거는 에비던스도 낮고 weak recommendation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st practice statement의 크라이테리아를 정할 때 이 6가지 질문을 통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냥 1A가 어떻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구나 정도만 생각을 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epsis와 septic샥의 매니지먼트는 여러 가지 단원으로 한 20개 가까이 되죠. 이렇게 많은 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0여 가지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죠. 2시간 동안 제가 다 아주 세세하게 가르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개념을 알고 하나하나 살붙이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20가지 되는 요거를 크게 우리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sepsis와 septic샥의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네요. 우리가 sepsis의 정의를 아까 인펙션에 의한 organ dysfunction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니지먼트도 이 인펙션에 대한 부분과 organ dysfunction에 대한 부분, organ failure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인펙션에 대한 부분은 인펙션이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나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이런 걸 써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앱제스가 있거나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소스 컨트롤 해줘야겠죠. 소스 컨트롤은 어떻게 하냐? 이미징 스터디를 적절하게 해서 만약에 폐렴이다. 그러면 CT를 찍거나 HRCT를 찍거나 체스트 CT를 찍거나 해서 이게 단순한 폐렴이어서 항생제만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렁 업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퍼큐테니어스 드레인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고 항생제를 쓰기 전에 항상 버릇처럼 컬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건 이제 인펙션을 컨트롤하기 위한 치료가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organ dysfunction이 생겼기 때문에 이 organ dysfunction에 대한 치료는 초기에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이 있겠고
이 이후에 각각의 올간에 서포티브 케어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머전시 케어 할 때 뭐 인투베이션을 하고 이런 순서가 있듯이 올간 디스펑션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함에 있어서 가장 초기 해야 되는 치료는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올간의 디스펑션이 일으킨다. 뭐 브레인의 디스펑션이 생겼다. 그러면 브레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지. 렁이 ARDS가 생겼다. 그러면 이 ARDS는 어떻게 인투베이션을 하고 메케니컬 벤틸레이터를 걸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은지. 키드니 펑션이 떨어졌다. 크레아틴이 올라가면서 유린이 안 나오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리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를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수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본메로우 펑션이 떨어져서 코아뷸레이션 시스템이 떨어지거나 아네미아가 생기고 플레이틀릿이 떨어진다면 과연 수혈을 해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각각의 올간 디스펑션, 올간 페일러에 대한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니셜 리서시테이션,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이니셜 리서시테이션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은 아까 오간 페일리어에 대한 매니지먼트 첫 번째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생술을 하느냐. 이전 2012년도 가이드라인까지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니셜 리서시테이션, 즉 sepsis induced tissue hypoperfusion이 있는 환자에서 프로토콜라이즈 된 또 정량화되어 있는 리서시테이션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거에 대한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의 목표는 첫 6시간 동안에 다음 4가지를 만족하는 게 좋다. CVP를 8에서 12mm 머큐리, MAP를 65mm 머큐리 이상, 유린 아웃풋을 시간당 킬로그램당 0.5cc 이상, 센트럴 비너스, 믹스드 비너스 오토 세츄레이션을 각각 70% 또는 65% 이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리서시테이션을 하도록 했고, 락테이트가 올라가 있는 환자에서는 락테이트를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리서시테이션을 해라.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2012년도, 우리의 마지막 가이드라인 2016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저희 공부할 때만 해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또 4개지니까 한 가지 넣어가지고 많이 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 상당히 좋았는데 이거에 대한 근간이 되는 이제 연구인데 요거는 중환자를 알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이름은 알아야 됩니다. EGDT, Early Goal Directed Therapy라고 해서 시비어 sepsis와 septic shock이 있는 환자에서 이 Early Goal Directed Therapy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2001년도 NEJM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epsis와 septic shock이 있는 환자를 Early Goal Directed Therapy를 한 그룹과 기존의 스탠다드 세라피를 한 그룹을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봤더니 EGDT를 한 그룹이 약 한 16% 정도 모탈리티의 개선이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상당히 다른 거 안 하고 요거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에 고를 EGDT를 해가지고 했더니 16% 100명 중에 16명이 더 살았다.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EGDT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보시면 적절하게 인투베이션을 하든 산소를 주든 뭐 벤틸레이터를 걸든 하고 C라인을 잡고 적절히 시데이션이나 파랄라이시스를 한 다음에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을 할 때 CVP가 적절한지, 이 CVP는 우리가 볼륨 스테이투스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보는 마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8에서 12를 만족하면 이게 골이 만족이 됐다라고 하고 다음 민 아토리얼 프레셔가 65에서 90 사이인지 아닌지를 보고 봐서 만족했다 그러면 센트럴 비너스 오트 세츄레이션이 70% 이상이냐 그러면 골이 만족이 됐다. 그래서 이러한 골들을 순차적으로 프로토콜라이즈드 퀀티테이티브한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을 하는 것이 EGDT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VP가 만족하지 않으면 볼륨이 적기 때문에 하이드레이션을 하고 미나토리얼 프레셔가 적절하지 않다면 베소액티브, 베소 프레서를 쓰든 베소 딜라테이터를 쓰든 그런 매니지먼트를 하고 센트럴 비너스 오토 세츄레이션이 요거 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70% 미만이라면 수혈을 하거나 도부타민과 같은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써서 이 수치를 올리도록 그렇게 리커멘데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우리 중환자를 공부하는 의사들한테 있어서는 거의 바이블처럼
정말 믿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NEJM에 순차적으로 2014년, 15년도에 여러 미국과 호주, 영국 이런 곳에서 연구를 RCT를 대규모로 했는데 전부 다 네거티브였어요. 네거티브란 말은 이전에 EGDT가 효과가 없더라. 그냥 스탠다드 트리트먼트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이제 그거는 이거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10몇 년 이상 동안 우리의 거의 바이블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온 원인들이 뭐가 됐겠냐? 네거티브가 나온 게 아마도 처음에 EGDT 연구에 비해서 시비어리티가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이외에도 EGDT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sepsis 매니지먼트 모달리티가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CVP가 볼륨 스테이투스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즉 리서스테이션 골로는 적합하지 않더라. 또 뒤에 나오겠지만 트랜스퓨전을 이렇게 리버럴하게 하는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하는 나라에 따라서 컴플라이언스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EGDT를 하는 게 사망률을 더 높이진 않기 때문에 해롭지 않고 또 이 EGDT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볼륨 스테이투스 또 이 퍼퓨전과 관련된 그리고 이 옥시전 디맨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옥시전 딜리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sepsis와 septic shock을 치료하는 초기 의사들 우리가 경험이 많지는 않은 의사들에 있어서 리서스테이션 하는데 골로는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컨트로버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EGDT가 정말 좋은 파라미터라고 이니셜 리서스테이션 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듣구나. 네거티브 결과가 나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처럼 중환자 공부를 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왜 네거티브가 나왔을까? 이거는 정말 쓸모없는 것인가? 그래서 이 이니셜 리서스테이션 가이드라인이 2016년도에는 굉장히 아까 1, 2, 3, 4 있었던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메디컬 이머전시다. 즉시 치료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첫 3시간 안에 이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를 IV로 킬로그램당 30cc를 적어도 하이드레이션, 리서시테이션 하는데 쓰는 게 좋겠다라고 스트롱 리커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안에 30cc 킬로그램당 크리스탈로이드를 줘라. 이 조건 말고는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헤모다이나믹 스테이투스를 리어세스먼트 자주 해가지고 플루이드를 더 줄지 말지를 결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샥이 있는 환자는 이 샥의 타입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헤모다이나믹 어세스먼트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리커멘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죠.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샥의 우리가 타입을 보면 이건 순환기내과 여러분 심장내과에서 이미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환간질 카세터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정확히 평가를 했을 때 하이포볼레믹, 카디오제닉, 디스트리티브, obstructive 이렇게 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sepsis나 septic 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organ dysfunction을 가지고 있어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제일 흔한 타입은 이 디스트리티브 샥이 제일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스태틱 베리어블보다는 다이나믹 베리어블을 좀 더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septic 샥이 있는 환자에서 배속 프레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타겟은 인 아터리얼 프레셔 65mm 머큐리 이상으로 되도록 타겟을 하는 게 좋겠고 이전 가이드라인처럼 락테이트가 올라가 있는 환자는 티슈 하이포퍼퓨전의 마커로서 이 락테이트를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리서시테이션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의 우리가 ABJ 결과인데요. pH, PCO2, PO2,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여러분 좀 더 보는 사람은 베이스 익세스까지 보죠. 그
그다음 O2 saturation 요 정도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아이온 갭도 있고요. 이제 우리 여러분 다음부터는 이 락테이트 레벨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계열 순서대로 보면 처음에 이게 티슈 하이포퍼퓨전이 있다가 2미리몰 퍼 리터 이상이면 우리가 그렇다고 했죠. 이게 적절한 매니지먼트를 함에 따라서 락테이트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스태틱 베리어블보다는 다이나믹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가 리커멘드를 하고 있었는데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플루이드가 일단 적정한지 안 한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루이드를 더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볼륨이 하이포볼리미하니까 더 줘야겠구나. 아, 이 사람은 볼륨이 적정하니까 더 주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스태틱 베리어블보다는 다이나믹 베리어블을 사용하라고 본 거라고 있어요. 스태틱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는 BP라든지 하트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 다이나믹 베리어블에는 지금 나오는 스트로크 볼륨 베리언스라든지 펄스 프레셔 베리언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 베리언스라고 하는 거는 다이나믹하게 이 스트로크 볼륨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메케니컬 벤틸레이터를 하고 있는 환자에서 인스피레이션을 할 때와 익스피레이션 할 때 이 스트로크 볼륨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전에 얘기했던 하트렁 인터랙션에 따른 프리로드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로드가 적정하냐, 프리로드라고 하는 것은 플루이드가 적정하냐를 나타내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스트로크 볼륨 베리언스가 크냐 작냐, 이 스트로크 볼륨의 변화가 크냐 작냐를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 이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볼륨이 부족하다. 그래서 볼륨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볼륨을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트로크 볼륨 베리언스를 사용할 때는 스판테니어스 브리팅, 그러니까 자바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타이달 볼륨이 킬로그램당 8 이상의 메케니컬 벤틸레이터를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ECG 이상 어리즈미아가 심한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크모 같은 이런 익스트라 코퍼리얼 서큘레이션, 헤모다이나믹, 그러니까 우리가 투석을 하는 환자나 이런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를 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에코를 봐서 우리가 서브 지포이드, 그래서 서브 코스탈 뷰로 이렇게 봤을 때 IVC 다이아메터를 잴 수 있는데 이 IVC 다이아메터가 벤틸레이터를 하고 있는 환자에서 적정한 볼륨이 있다면 IVC에 이런 다이아메터 변화가 없지만 볼륨이 적은 환자에 있어서는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에 따라서 이 IVC의 다이아메터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환자는 이 사람은 플루이드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플루이드를 더 줘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로크 볼륨 베리언스는 스트로크 볼륨을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에코를 봐야겠죠. 우리는 에코를 볼 수가 없죠. 일반인들은 에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에코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을 단순히 플루이드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좀 더 손쉽게 볼 수는 없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안하는 게 패시브 레글레이징 테스트라고 합니다.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레그를 올리는 거예요. 패시브하게. 그래서 한 4분 정도 있다가 나면 이쪽에 있는 볼륨이 이쪽 심장 쪽으로 쑥 밀고 들어오는 오토 트랜스피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루이드를 순식간에 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때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플루이드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플루이드를 더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시브 레글레이징 하면 약 500cc의 플루이드를 준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sepsis가 의심이 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이 사람은 플루이드를 더 줄지 말지 평가를 할 때 물론 우리 스킨 터거도 보고 텅 하이드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스킨이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디하이드레이션 됐는지 아닌지 평가를 하죠. 근데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텅이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런 주관적인 평가를 가급적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로 이 사람은 정말로 플루이드가 부족하구나 아니구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줬던 스트로크 볼륨 베리언스, 패시브 레글레이징, 그다음에 에코상의 IVC 다이아메터.
물론 볼륨이 부족하면 아까 스태틱 파라미터 베리어블, 하트레이트는 올라가고 BP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정적인 파라미터거든요. 그때그때.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플루이드가 실제로 부족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CVP도 마찬가지. 굉장히 제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스태틱 파라미터보다는 다이나믹 파라미터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런 환자를 볼 때는 만약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잘 구비가 되어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면 가급적 스태틱한 베리어블보다는 다이나믹한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시간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프로그램을 각 병원이나 병원 시스템에 추천을 하고 이런 하이리스크의 sepsis 환자를 스크리닝하는데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sepsis는 조기에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후를 좋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프로그램을 병원 내에 마련을 해서 sepsis를 조기에 인지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좋겠고, 이거는 의사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간호사나 여러 가지 헬스 프로바이더, 약사, 호흡치료사, 여러 가지 뭐 다이어트 연관돼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병원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